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정치 직격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진 에너지라고 불리는 분,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김진 에너지는 미시는 캐릭터십니까? 아니요, 제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별명이니까. 진짜? 네네. 제 동기가 네. 제가 젊을 때부터 좀 이제 활기로우니까 네. 주변에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활기가 많으냐 그랬더니 네, 그러게 진짜. 그 동기가 김진 에너지 아니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요즘 체력 달려 죽겠는데. 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 비결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네네, 신년 여론조사 쫙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이거를? 지금 이제 골크를 하지 못하는 골크 이런다는 얘기를 하던데. 골든 크로스 얘기하는 근데 거죠?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골든 크로스란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네. 데드 크로스다. 예. 이거 지지율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후보 쪽에서는 왜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엄청난 위기의 신호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딱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 아, 아니면 그렇게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보세요? 위기 느끼죠. 지금 이제 저거 하는 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망언, 폭언, 폭주 뭐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른바 사실 올해가 왜 호랑이의 해 아니에요. 호랑이 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프로젝트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대호 프로젝트. 근데 대호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였다. 지호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쫄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 말로는 못하지만 그쪽에서는 위기감을 굉장히 생각해야 되고요. 다만 그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중에도 두 번의 큰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선 중에 예. 그 이른바 왕자와 개사과 했을 때의 네. 지지율이 하락해서 그래서 결국은 경선에서 당심에서는 이겼지만 민심에서 못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고 바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옐로 카드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김건희의 대남편 사과로 인한 대남편 사과. 이거로 인한 왜 두 번 다 사과가 나오네요. 네. 요것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옐로 카드가 엄청나게 심각한 옐로 카드가 나와. 사실 그동안 여러 번의 옐로 카드가 있었지만 이 두 번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 두 번째까지도 이게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도 지금 이제 레드 카드를 더 내밀까 말까 이러시는 중이거든요. 옐로 카드다 아직은. 아직은 옐로 카드고 지금 여러 가지 지지도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거나 또 이제 또 유보로 가거나 이러는 거는 아직도 이러시는 중인데 자칫 이제 레드 카드로 갈까봐 윤석열 후보가 너무 쫄려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오히려 자충수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의원님께서 2주 전에 나와서 김건희 씨 보고 성 밖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네. 나왔잖아. 나왔는데 왜 이래? 아니죠. 성 밖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성의 발코니에만 나왔죠. 그렇게 비유가 되나? 성의 발코니에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예. 성 밖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 잔 다르크였습니다. 예. 잔 다르크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왕이 하사한 검을 들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까만 거 입고 발코니에만 나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론조사 듣다가 저도 네. 느끼고 있던 건데 70대 이상이 상당히 흔들리신다는 거 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이고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말은 못하지만 뭔가 좀 부끄럽고
아닌데 그냥 쭈쭈쭈쭈 하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이런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성 발코니나마 나왔으니까 제 말을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제 말 안 듣는데 맨날 성만 내셔. 계속 성을 내시니까. 그렇지 성내지 말라고 했죠 그때. 제가 성 내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는 성은 내시면 안 된다. TK 가서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 쏟아낸 건 어떻게 겪어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성을 못 참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쫄린다 그러니까 너무하니까 이제 이른바 약간 졸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항상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장의 위기만 넘어가려는 게 많아요. 전체 대선을 읽으려고 하는 그림보다는 큰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린다. 큰 그림을 못 그려서 당내 경선할 때도 어떻게 하면 당내에서 이기느냐 여기에다가만 주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른바 저는 뭐 후보 교체라는 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후보 교체나 또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강렬하게 나오니까 본인의 지지에 관련된 이 부분에 가서 이제 뭘 날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격을 가한 게 박근혜 사면인데 그러니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쫄보가 되는 경우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거나 업보가 너무 많거나 네. 또는 욕심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거기에 좀 너무 몰려 있는 심리적인 상태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멘탈이 붕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멘탈이 약간 붕괴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윤석열 후보가. 네, 그래서 그거를 선대위가 잘 다스려 줘야 된다. 그러면 김종인 총괄이 지금 정책도 내가 다 총괄하고 이제 메시지 관리도 내가 총괄하겠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라고 이럴 때는요. 거기다가 이준석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분이 양쪽에서 이러는데 거기다가 홍준표 의원은 바깥에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러시잖아요. 야, 이거를 왜냐하면 총괄 선대위원장은 당연히 메시지 컨트롤을 하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권 하시던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메시지 컨트롤이나 선대위를 장악하고 있거나 의욕을 보인 것도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야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좀 미심쩍게 보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한 달간 나는 허송세월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제대로 일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안 듣긴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항상 선거 때는 후보가 가장 귀중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말하자면 주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선은 후보가 모든 거죠 사실은. 모든 거예요. 대선은.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줘야 돼요. 오늘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요번에 DK 가서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거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 직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직원 해주는 사람이 없고 뭐 술만 들여보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방에서 와인병 발견됐다. 와인만 들여보내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근데 그럴 때요 후보는 얼마나 밉다고요 그 사람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막 잘한다고 막 그래줘. 근데 그 순소리를 받아가면서 고치고 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난 것 자체가 갖는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솔직히는 뭐 그나마 이준석 대표도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 그나마 그래도 아니되옵니다를 얘기한 게 이준석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윤핵관들도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윤핵관들도 아마 여러 가지들을 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후보가 나서서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후보 문제다. 미치고 돌겠다 막 이러겠죠. 그러면 아무리 김종인 총괄이 그러니까 내가 총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폭언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국민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폭언을 쏟아내셨잖아요. 그러고 난 거에 그 다음에는 야단을 좀 맞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는 큰 절을 올리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바꾸겠다. 나부터 바꾸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의 말을 조금 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그 정책을 이제 쭉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정책 행보로 한다고 내기를 발표했는데 저는요. 윤석열 후보 저는 여기 나와서 약간 훈수 두는 역할을 하면 윤석열 후보께는 정말 박근혜 후보를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워낙 본인이 말이 많이 없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랬죠. 말을 나올 때는 적어도 공약을 발표하는가 이런 거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거의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한 걸 다 알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반값 임대료 발표하는 반값 임대료 하는 건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 대독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독자일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나오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얘기는 다 저기 하고 확실하게 이 메시지, 더군다나 정책 행보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파헤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놀란 게 옆에서 보니까 그 자료조차도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 것 같은데. 읽지를 근데 그런 거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은 보통 후보가 나와서 그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3, 40분 정도는 그거 쓴 사람과 어떤 질문이 나오지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하고 나와야 돼요. 예상 네. 질문까지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시고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래도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는 그냥 윤석열 후보 본인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하세요. 왜 또 발빼 다 얘기를 오시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행보도 한번 평가를 해보죠. 일단 그 전문가로서 네. 부동산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부동산 이른바 하락기에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섬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걸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가령 예컨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작년 아마 이사 대책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이 상당한 공급 전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어받아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는 이제 양도세와 양도세 조정하는 문제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로부터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서울은 아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서울 표심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부동산 요인이잖아요.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면 어떻게 보세요? 크게 그러니까 몇 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이기는 거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서울이라고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거예요. 부동산과 그다음에 지금 약하신 부분 2030. 왜냐하면 여기는 1인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그다음엔 여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약한 고리라고 얘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아주 획기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이거는 아직 못 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보이고는 있죠.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아주 굉장히 많네.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네. 천천히 했으면 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재명 후보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 어떡해. 눈치는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왜 왜냐하면요. 탄압받을까 봐? 아니요. 이거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네.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완전히 미리 보는 검찰 공화국 아니에요. 아니 같은 당 대표한테도 저럴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배경은 모르지만 여전히 검찰 자료를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렇게 당 대표를 수세로 몰게끔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상남-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의혹을 갖거든요. 성상남 의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얘기죠. 아니 확인 안 된 얘기지만 예. 그런 거를 이제 가세연을 통해서 여론에서 먼저 떠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쫄게 만드는 거 쫄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 너 털 수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참 힘들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노선 확실히 타셔야 되는 게 지금 엄윤희님이 네. 눈치 보시는 분 치고 너무 시원하셔서 걱정돼요라고 했으니까 눈치를 제가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시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또 뭐? 왜냐하면 저는요. 예.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원래 공감 능력이라는 게요. 눈치를 잘 보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상대를 알고 이거를 잘 읽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게 그게 눈치 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눈치 많이 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눈치를 볼 줄을 몰라요. 도대체 여태까지 그런 자리에 안 있어왔기 때문에 눈치 코치가 없는 거네. 눈치 코치가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좀 얘기를 끝까지 정리해놓고 가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옐로 카드가 굉장히 크고 레드 카드로 갈까 말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내밀었던 가치에 대해서 다 지금 탄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 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가령 김건희 그렇죠. 부분이나 본부장 가족 관련해서. 부분에서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 그랬거든요. 상식. 아니 이 양반이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상식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은 여태까지 사실 보수층에서는 일종의 보복의 도구 이런 거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사면으로 인해서 솔직히 보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흐릿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가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른바 제가 지난번에 타이타닉 얘기를 했지만 타이타닉은 김건희 빙산을 만난 다음에 벌써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이준석 대표가 나감으로 해서 선대위가 딱 두 동강이로 나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배를 딴 데서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른바 새시대 위원회를 통해서 구조선을 따로 하나 만들고 자기네들끼리만 탈출하려고 세배 하나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국힘에 들어왔다는 둥 그러면서 이게 새 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 하니까 국힘당의 내부에서도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상당히 석연찮다. 약간의 배신감도 좀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레드 카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레드 카드로 간다면 안철수 후보로 가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지금은 잠깐 안철수 쪽으로 갔죠. 안철수 쪽으로 당연히 가죠.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안 간 게 저는 좀 신기했었어요. 오히려, 저는 경선 끝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흔들리고 그럴 때 안철수 쪽으로 한 두 자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영화 아니다. 그만큼 당시에 복수의 심리가 강했다는 얘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다음에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만큼 강했다고 보는데 지금 고민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후보 교체라는 말 자체를 일단은 이준석 대표도 부정을 했는데 저는 후보 교체라는 말 나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거는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오면 안 되고 단일화는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 정말 후보 교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령 윤석열 후보가 가령 정말 중대한 거로 기소가 돼서 도저히 국힘당의 내부 규정에도 맞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후보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없고요. 단일화의 가능성밖에는 없는데. 그게 가동이 됐던 게 2002년 대선 때잖아요. 노무현 교체로 나오면서 이제 그 정몽준과의 단일화 통해서 바꾸려고 했죠. 그러니까 교체 그때 이제 후단협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당연히 어디에서나
선거 전략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근데 저는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뭐 20% 미만으로 떨어져도 잘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그동안 단일화에서 본인이 당해온 특히 지난 바로 직전에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에서는 정말 선거운동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해주고 그랬는데도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당대동 통합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진 것도 그렇고 그다음 물론 김종인 또 이준석 당대표가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는 안철수 후보는요. 저는 이 얘기 하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는 다음을 볼 겁니다. 자착이.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 교체 이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은 차착이거든요. 그잖아요. 보통은 10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 다음에도 도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거꾸로지면은 어떤 거 다 그 사이에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 봅니다. 그럼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는 성사 안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군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예견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전망 맞죠?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슬로건을 나를 위해로 바꿨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를 위해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 임재범 노래 아세요? 너를 위해. 알죠. 그 우리 그 뭐죠? 내 거친 눈빛인지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너가 아니고 이 고달픔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재명.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전히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상당히 결단적인 결의가 가득한 구호에서 넘어가는 그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동안 정말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나같이 국민 앞에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윤석열 후보를 종이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또 이재명 후보를 내가 여기에 비유한다고 또 막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뭔데요? 동물에 비유하면 네. 저는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강아지? 개. 개사과의 개가 아니라 개.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근데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상당히 충견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충견의 이미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충견의 이미지로 가면서 충견은 뭐냐 하면은 주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항상 주인만을 바라보는 이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겠죠. 그렇죠.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좀 놀자고 그러면 좀 요거는 충견인데 가끔은 잘 놀아주기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를 위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뭐 1월 1일 날 바꾸긴 했지만 일종의 증오의 정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혐오뿐만이 아니라 증오의 정치로 가는데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희망의 언어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견의 이미지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이건 또 도올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지 모르겠는데 도올 선생님이 그저께 인터뷰하시면서 하늘이 낸 사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표현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게 이제 오만이나 이런 거를 경계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수 신문은 뭐 벌써 키우드만 그거를 그 발음을. 네네. 그래서 저는요 그런 표현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표현이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령 문재인 당시의 후보인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늘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 이재명 후보는 땅이에요. 오히려 유시민 작가가 저희 방송에 했던 생존자하고 발전도상이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게 맞지. 바로 땅이에요. 이분은 땅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흙수저일뿐만이 아니라 땅에 이 거친 땅, 토양이 비옥하건 그야말로 척박하건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막 저기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이제 박박 구르면서. 박박 그러면서 그러면서 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가 발전 도상인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한 건데 만약 식물에 비유하면 이거면 좋겠다. 콩나무 아세요? 콩나무? 네. 네. 잭과 콩나무. 하늘까지 막 올라가는 콩나무. 그래서 거기서 뭐 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인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보물. 그러니까 이런 좀 느낌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근데 거기에 세 번째 하나를 더하면 그러니까 과제 여기 유시민 작가님이 과제 중심형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이게 가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바로 나를 위해 하고 통하는 건데. 그렇죠. 과제 공감형으로 요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본인이 얘기하시는 가령 뭐 양극화나 부동산을 잡는 거나 기득권을 카르텔을 탈피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이재명 후보는 강론에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론으로 떨어뜨릴 때 이거에 대해서 국민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많이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또 뭐 20대 2030 또 여성 또 수도권 서울 이런 분들하고 과제 공감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하는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점에서 최근에 그 뭐 3프로 TV에 나가거나 주식백과 게임 나가고 뭐 이러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풀어낼 것 같아. 좀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대선 가도에 열린민주당 합당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다 결론 내셔놓고 이미 다 뭐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그러시는데 뭐 그러는데 이른바 개혁 이미지에 관련된 거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개혁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이 상당히 수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셋 분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당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당원들이 정말 일당백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열며들어야 된다. 열며든다는 뭐? 열린민주당의 정신을 민주당으로 열며들어 가야 된다. 스며든다. 뭐 요새 찐며들다 이런 말을 하듯이 열며든다. 왜냐하면 이게 가령 개혁이나 이런 거 같은 게 굉장히 어떤 때는 좀 급하고 그러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열며든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넛지 전략 같은 거죠.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좋다. 같이 이걸 만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리고 같이 섞여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선대위원회 열린 캠프 따로 꾸리기로 했다면서요? 저번에 최강욱 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말씀하시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상호 단장이 제안한 거예요? 제안을 해서 일단 당장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저는 오히려 최강욱 대표는 송영길 대표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같이 벽을 맞춰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우리 자존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선대위가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저는 뭐 많은 부분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른바 굿 스피커들 저도 굿 스피커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빅 스피커들 이런 역할들을 적재적소에 잘 하면서 이른바 중도 외연과 과제 그 공감을 넓히는데 열며들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니까 주진영 최고위원이신가? 이분이 그럼 경제토론 뭐 대신 나가고 이러시는 건가? 주진영 최고는 이번에 손혜원 후원회장님과 더불어 합당을 좀 반대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진영 이미 또 경제 쪽은 굉장히 많이 또 같이 저기 있는 게 있으니까요.
주진영 최고님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방송 몇 번 나오셔가지고 워낙 그분도 이게 직공 스타일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주진영 최고님은 대선 전국에서의 공감 스타일은 조금 아니죠. 오, 과감한 말씀이셨어요. 네. 총선에서는 직격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선에서는 예. 더 여쭤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딱 신호가 딱 왔어. 네네. 아, 저도 눈칫밥은 좀 있지. 예. 그죠? 우리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 1월 14일 합당보 시점을 이렇게 보대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아직 이제 열린민주당만 전당원 투표를 했고요. 아마 토론을 거쳐서 민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초반에 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면 초까지. 열린 캠프 따로 꾸린다라고 하니까 확정이 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변동 저는 가능성이 그거는, 있다? 근데 뭐 그거는 지도부에서 뭐 저기 하시고 저는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근데 저는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섞여 들어가는 열면 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책 토론 부동산 하면 이제 그 의원님이 나가시겠네 그러면. 모르죠, 그거야. 거기도 부동산 전문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길 제가 자신 나가면 좀 이길 자식 있으세요? 제가 나가면은 좀 공감도를 넓힐 자신은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뭐 토론 조직해 볼 수 있으면 조직해 그래서 보고. 뭐 그러시든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서 혹시 못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못다 할 말은 많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마지막 저기 하는 게 윤석열 후보님 종이 호랑이로 끝나시지 않게 그렇게 그 호랑이의 기계를 좀 잘 살려 보시고. 참고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성 내지 말라고 하니까 성을 내시더라고. 그선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로 끝이지 말라고 하면 이제 끝인다는 얘기가 되는 아니 제가 무슨 저주하러 나온 거 그렇게 그 저주가 아니고 뭐죠? 그게 혹시 왜? 펠렛입니까? 예측만 하면 다 들리는. 아니 근데요. 많이들 저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저는 솔직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 이준석 대표나 아무리 얘기를 한들 후보가 내키는 만큼 정도로 가면서 가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정도가 제일 좋은 선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니 후보만 돋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지만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비켜주고 이렇게 받쳐주고 그러잖아요. 가끔 좀 튀어나오긴 하시지만 네, 말씀만 좀.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이 호랑이로 그치지 않으려면 본인이 좀 더 준비를 하고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제 결론은 그쪽에서 내줬어요. 왜 또 비겁하게 왜 또 빠지기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